자, 교재는 72페이지를 가시고 우리가 요약집은 58페이지 보시고 우리가 프린트는 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을 일단 취득가액으로 결정을 하는데 교재를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교재 72페이지 우리가 취득세 과세 표준은 우리가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취득 가격을 결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근데 거기 2번 예외에 우리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가격이 없거나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그 취득할 당시 시가 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특례, 우리가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은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가세표준으로 한다 해놓고는 그 특례 규정을 5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자, 요 이야기를 우리가 요약집은 58페이지, 자, 프린트는 1페이지 가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취득세 가세 표준은 우리가 취득가액으로 결정하는데 국, 수, 공, 판, 법, 금의 취득으로 계약서에 기록된 가액이 객관적이면 사실상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개인 간 거래로 계약서에 기록된 가액이 객관적이지 아니하면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가액이 없거나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취득할 당시 시가 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일단 이 규칙부터 잡으셔야 돼요. 계약서에 기록된 가액이 객관적이냐 객관적이지 아니하느냐에 따라 여기가 다르고 여기가 다르다는 거. 요 기본 규칙 잡으시고 이 규칙을 가지고 요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취득가액이 객관적이냐 객관적이지 아니하느냐에 따라 취득세 가세 표준 가액 결정이 다르다는 걸 기본 규칙으로 잡으시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규칙을 가지고 요걸 판단하셔야 되는데, 자, 국수 공판 법금에서 자, 공경매에 의한 취득입니다. 자, 공경매로 취득하면 우리가 공경매 받은 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요. 취득 가격이 객관적이기 때문에 취득세 가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 가액인 경락 받은 금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사실상 취득 가액인 경락 받은 금액을 취득 가액으로 합니다. 왜? 객관적이니까. 자, 그 다음에 국수 공판 법금에서 우리가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자, 우리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고 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이라는 걸 검증을 하게 되면 계약서에 기록된 가액은 객관적이지요. 그래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시의 취득세 가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입니다. 자, 그런데 요게 혹이 붙습니다. 자, 뭐라고 혹이 붙었냐면은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시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자,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시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무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입니다. 매도자
매수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한 사실상 취득가액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아니라는 게 확인되었다고요. 매도자, 매수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한 사실상 취득가액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아니라는 게 뽀록 났다고요. 그 말이에요. 그럼 이때 사실상 취득가액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으면 확인된 금액이 진짜 사실상 취득가액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으면 확인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이렇게 이해가 되면 이걸 자연스럽게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수공판법금에서 우리가 법인 장부에 의하여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를 여러분들은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로 이해하셔야 되고,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분양받은 금액은 객관적이지요. 그래서 취득세 가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인 분양받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면 이 기본적 이야기를 가지고 답을 요구할 가능성은 99% 없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 분양받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 자, 거기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교정리 프린트 보시는 분들은 그 1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시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과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을 거고,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교 프린트 보시는 분들은 프린트 1페이지 그 제일 마지막 칸 오른쪽에 보시면 정리가 되어 있고, 자, 요약집 보시는 분들은 요약집 거기 59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집 59페이지 보시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과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이렇게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최근 5년 동안 2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일단 예를 하나 드러나놓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42평짜리 아파트를 7억 7천에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가에 부가가치세가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하려면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조건대로라면은 취득 가격을 얼마로 신고하셔야 됩니까? 분양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7억 7천만 원 분양받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셔야 됩니까? 분양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5천만 원을 제외한 7억 2천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셔야 됩니까? 자, 지금부터 두 가지를 잡으십시오. 분양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가액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분양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요. 왜? 세금에다가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잖아요. 세금에다가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는 취득세의 가세 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분양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분양받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시면 안 되고, 분양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분양받은 금액, 그러니까 이 조건대로 이야기하면 7억
2천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할인을 받았을 때, 자,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34평짜리 아파트를 7억에 분양을 받았는데, 자, 할인을 받았을 때, 할인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설회사가 자체적으로 할인 분양할 수도 있고, 내 스스로 할인 받는 방법도 있지요. 내 스스로 할인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 집에 남는 게 돈밖에 없을 때. 집에 남는 게 돈밖에 없을 때, 봐요.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놨다가 찾아오면 은행 직원이 꼬치꼬치 물어봅니다. 이 돈 어디 쓸 거냐고. 그 말 들으면 은근히 짜증나지요. 나는 짜증나던데. 아니, 내 돈 내가 찾아오는데 와 물어봐요.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왜 물어보냐 하니까 국가가 얼마 이상 찾아가면 용도를 확인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물어본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베란다 보관하려고 가져온다고. 제가 한 번씩 은행에 돈을 한 번씩 빼가 옵니다. 언제 빼가 오냐면은 국가 장학금 산정 앞두고 있을 때 빼가지고 와요. 왜 그러냐면은 이 은행에 현금을 예금을 하고 있으니까 소득 평가가 올라가고, 소득 평가가 올라가니까 국가 장학금이 안 나와요. 참고로 올해 우리 집에 대학생이 3명입니다. 그 3명이 등록금만 해도 얼마입니까? 1,000만 원 넘어요. 이 국가 장학금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제가 파산납니다. 그래서 소득 평가 앞두고 가가지고 10만 원 이상 돈은 다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10만 원 이상 돈은 다 찾아와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 예금이 안 잡혀야 소득 분위가 낮게 나오고, 그래야 국가 장학금을 10만 원이라도 더 받을 거 아닙니까? 3명이 나를 그래 만들었습니다. 한 명이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하여튼 뭐 3명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집에 남는 게 돈밖에 없으면 이제 뭐 하시는 분들이 계시냐면은 중도금 잔금을 선납을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지요. 우리가 분양계약서에 보시면 요 규정이 있어요. 우리는 대출 받아서 하기 때문에 뭐 읽어볼 필요도 없지만 돈 많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분양계약서 보시면 중도금 잔금을 지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면 연 몇 % 할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연 1.2% 정도 할인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갑이 중도금 잔금을 선납을 했고, 그 결과로 1,300만 원 할인받았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갑은 취득 가격을 얼마로 신고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중도금 잔금을 선납함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일시금으로 납부함으로 인하여 할인을 받았다면, 할인 받은 금액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도금 잔금을 선납을 하거나 아니면 거래대금을 일시금으로 납부함으로 인하여 할인을 받으면 할인 받은 금액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래서 이 조건대로 이야기하면 갑은 취득가격을 얼마로 신고하셔야 됩니까? 할인 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할인된 금액, 그러니까 할인된 금액 6억 8,7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할인 받은 금액이 취득가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할인된 금액, 그러니까 이 조건대로 이야기하면 6억 8,700만 원을, 그러니까 할인된 금액 6억 8,7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고 6억 8,700에 대해서만 취득세 부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합시다. 내가 아파트 분양권을 승계를 받았고, 그러니까 입주 단계에서 정산을 해보니까, 자, 중도금 대출 이자가 1,300만 원이고,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 분양잔금을 지정일에 납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분양잔금 연체이자가 200만 원 발생했고,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권을 승계받는 과정에서 중개 수수료가 자 500만 원 들어갔고, 자, 이 아파트는 분양가가 7억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럼 이때 갑은 취득 가격을, 자, 이 조건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갑은 취득 가액을 얼마로 신고하셔야 됩니까? 자, 제일 먼저 법인인 경우에는 얼마? 개인인 경우에는 얼마? 이게 구분되셔야 됩니다. 왜 구분되셔야 되냐면은 할부이자, 연체이자, 중개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법인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만 개인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포함 안 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파트를 등기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자, 잔금 연체이자, 중개수수료가 취득세가 부과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7억 2천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셔야 돼요. 근데 개인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분양받은 금액 7억만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구분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말로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갑이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면서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식기세척기를 옵션 계약을 했고, 옵션 금액이 1,500이라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두 가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붙박이 가구, 붙박이 가전 설치 비용은 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취득 가격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김치 냉장고 등등등등을 1,500만 원 옵션 계약을 했다면 이 옵션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취득 가액으로 신고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채무 인수 금액 2시간 전에 설명 끝났습니다. 우리가 부담부 정려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채무 인수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담부 정려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채무 인수 금액은 일반인 사이는 유상 취득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이는 정려에 의한 취득으로 취득세 부과되지요. 그래서 채무 인수 금액도 취득세가 부과되는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알고 계셔야 될 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 시간에 배운 이야기, 공법 주택법에서 배우십니다. 주택을 매입하면 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셔야 되지요. 여기까지는 공법이고, 그런데 대다수 일반인들은 이 채권 만져보지도 않고 바로 팔아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생깁니까? 채권 매각 손실이 발생하지요. 그런 적 없는데요. 하지 말고 이걸 법무사들이 포장을 해가지고 옵니다. 법무사들은 뭐라 합니까? 채권 매입 비용이라고 포장해요.
우리가 이제 국민주택 채권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기 때문에 이걸 팔려면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할인해서 팔아야 되지요. 에이, 학교는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런 거 배운 적 없다 하지 말고 분명히 배웠어요. 그러니까 채권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으면 이 채권을 할인해서 팔아야 팔리지 액면가로 팔면 안 팔립니다. 그러면 국민주택 채권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아요. 그래서 이 채권을 할인해서 팔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매각 손실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걸 법무사들은 매각 손실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왜? 매각 손실이라고 얘기했다가 잘못하면 빰 맞거든요. 주택 매수자가 뭐라 합니까? 왜 내 걸 네 맘대로 팔아가지고 손해봤냐고 짜증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들은 매각 손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채권 매입 비용이 11만 원 들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채권 매입 비용이 아니고 채권 매각 손실입니다. 이 국민주택 채권 매각 손실을 자 관계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매입함으로 인하여 발생되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이걸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봐요. 그래서 뭐 하셔야 됩니까? 취득 가격에 포함해 가지고 취득 가격을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근데 법무사들은 그래 안 합니다. 법무사들은 이걸 일부러 누락시키고 취득가액을 신고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채권 매각 손실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이라고 해서 채권 매각 손실을 취득가액에 포함해가지고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남구청장이 성실하게 신고했다고 성실 납세자로 표창장 줍니까? 그런 건 없고요. 취득가액이 올라가가지고 취득세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융통성 있는 법무사들이 이걸 일부러 누락시킵니다. 일부러 누락시키고 원금액만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요. 알고 누락시키는 법무사도 있고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게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도 모르고 선배 법무사가 그런 거 가르쳐 적 없으니까 그냥 빼고 신고하는 분도 계시고. 이게 이제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는 게 국민주택 채권 매각 손실은 관계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매입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이기 때문에 이걸 세법에서는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봐요. 그래서 법대로 이야기하면 취득 가격에 포함해가지고 취득가액을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법무사들은 이걸 일부러 누락시킵니다. 왜? 금방 이야기 드렸잖아요. 포함해서 신고했다고 성실 신고자로 표창장 주는 게 아니고 취득가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취득세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의 법무사들이 이걸 일부러 누락시킵니다. 그거는 세금 적게 내려고 일부러 누락시킨 거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세법상 기준이에요. 그래서 세법상 기준은 뭡니까? 채권 매각 손실도 취득 가격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채권 매각 손실을 포함한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과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에서 제가 설명한 것들은 다 잡으셔야 됩니다. 설명 안 한 것들은 내려놓더라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설명합시다. 자, 국수공판법금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우리가 국가 등으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하면 국가하고 나하고 작성한 계약서에 기록된 가액은 객관적이지요. 그래서 취득세 가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난에 낚이시면 안 돼요. 국가 등으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한 게 아니고
무상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 가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물었을 때 낚이지 마십시오. 자, 지금부터 자,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틀렸습니다. 틀렸지요. 무상승계 취득인데 무상승계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 가격이 없지. 근데 무슨 사실상 취득 가액이 가세 표준이 됩니까? 사실상 취득 가격이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시험장 가가지고 이런 상식적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시험장 가면 긴장하기 때문에 바짝 쫄기 때문에 이런 상식적인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일부러 애우셔야 됩니다. 국가 등으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사실상 취득가액이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승계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가액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가세표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고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가격이 없거나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 표준액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무상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 가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 가액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 가액이 아니고 신고 가액 또는 시가 표준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시냐면은, 자, 요약집은 61페이지를 보시고, 그러니까 요약집은 61페이지를 보시고, 자, 교재는 76페이지. 그러니까 교재 보실 분들은 교재 76페이지를 보시고, 요약집은 61페이지 가셔가지고 지금부터 참고사항으로 두 가지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참고하셔야 될 거. 자, 요약집 보시는 분들은 요약집 61페이지 갈로 6번 요거 보시고, 이론서 교재 보시는 분들은 이론서 교재 76페이지 그 6번의 갈로 1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그 둘째 줄 끝부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분양 공급 가액보다 적을 때는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 가액을 가세 표준으로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자, 갑이 을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로 승계받았는데 이 아파트 분양권은 분양가가 7억인데 갑이 마이너스 프리미엄 4천만 원에 승계를 받았고, 자, 드디어 아파트가 완공이 되었고, 완공된 아파트를 갑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입주 시점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짐으로 인하여 입주 시점에는 프리미엄이 3억이 형성되어 있다 합시다. 자, 그럼 이때 갑은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취득 가격을 얼마로 신고하셔야 됩니까? 뭐 아파트 분양 받았으니까 분양 받은 금액 7억입니까? 입주 단계에서 프리미엄이 3억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10억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지출한 금액 6억
6천입니까? 자, 고민해 보시고, 자, 고민 끝났으면 금방 읽어본 대로 설명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6억 6천이 분양가액, 분양공급가액 7억보다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가액을 가세표준으로 한다. 그래서 이 조건대로 이야기하면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가액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가액 6억 6천. 자, 그 다음에 요약집 보시는 분들은 요약집 61페이지 갈로 5번. 자, 이론서 교재 보시는 분들은 이론서 교재 76페이지 6번의 갈로 2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법인이 아닌 자가 가가 누굽니까? 개인. 법인이 아니면 개인이지. 자, 그럼 마저 읽어봅시다. 법인이 아닌 자, 즉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중 90%를 넘는 가액이 법인 장부에 따라 증명이 되면 나머지 금액을 입증을 못해도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세표준으로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에다가 상가를 신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신축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취득세 가세표준은 신축에 소요된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신축에 소요된 비용이 취득에 소요된 비용, 취득가액 아닙니까? 뭐 이런 거는 설명 안 해도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축에 소요된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갑이 아파트 신축을 상가 신축을 우리가 A 건설 회사에게 시공을 의뢰를 했을 끼고, 자, 그러면 이 A 건설 회사의 장부에 의하여 신축에 소요된 비용 중 몇 퍼센트 이상을 입증해야 이걸 신축에 소요된 비용으로 인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비용을 증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비용을 증빙을 해야 취득 가격으로 인정을 하는 거지, 이 비용을 증빙을 못 하면 경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당연히 입증해야 되지요.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적게 내려고 이 비용을 부풀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을 입증해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요. 근데 모든 걸 다 입증할 수는 없지요. 100% 다 입증을 해야 된다. 에이, 그럼 법이 너무 빡빡하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법도 인간미가 넘쳐야 되지. 맞지요? 법도 어느 정도는 인간미가 있어야 사람들이 살아갈 만치 나는 거지. 이걸 100% 다 입증을 해야 된다? 인간미가 없지. 그래서 얼마 이상을 입증하면 90%.
90% 이상을 입증하면 나머지 10%를 입증을 못해도 이걸 뭐 한다고요? 취득 가격으로 인정한다고요. 그럼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출제가 가끔씩 됩니다. 가장 최근에 31회 때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해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축에 소요된 비용 중 80% 이상을 입증하면 취득가액으로 한다. 요래 물어봐요. 그래서 이놈이 시험에 혹시 나오면 여기 말고는 물어볼 데가 없습니다. 몇 프로 이상 입증해야 되는지. 80%가 아니고 90% 이상. 90% 이상을 입증하면 나머지 10%를 입증을 못해도 이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합니다. 여기만 정확하시면 돼요. 몇 프로 이상 입증해야 되는지.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하시면 됩니까? 역으로 이용하시면 돼요. 이 머리는 이용하라고 있는 겁니다. 장식품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 건축에 소요된 비용은 10억이다. 근데 팔 때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고 싶다. 그러면 건축에 소요된 비용 10억이 다 입증이 된다. 그럼 팔 때 양도세를 적게 내시려면 뭐 하시면 됩니까? 일부러 10% 올려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부러 10% 올려서 신고하시면 돼요. 그럼 뭐합니까? 90% 이상 입증이 됐지요. 나머지 10% 입증이 안 돼도 그게 신축에 소요된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하면 탈세한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뭐 우리가 이걸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뭐 법은 이용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말의 의미를 잘 알아들으시면 나중에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은 여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몇 프로 이상을 입증해야 그걸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지. 90%. 여기까지가 취득세 가세표준에서 물어볼 수 있는 최대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물어봐요. 우리가 공경매로 취득했을 때, 그 다음에 검증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 그 다음에 무상 취득했을 때, 연부로 취득했을 때 가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이거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제 이거 물어보지요. 아니면 이제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인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인지 구분하는 문제.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정답으로 물어봤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아직까지 물어본 적은 없지만 이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분양 공급 가액보다 적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몇 프로 이상 입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제가 오늘 설명한 것들을 다 잡는 게 안전빵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취득세 가세표준 설명은 마무리됐고, 자, 그 다음에 교재 82페이지입니다. 교재 82페이지. 우리가 요약집은 62페이지. 프린트는 2페이지. 취득세 세율. 자, 취득세 세율에서 최소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취득세 세율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물어볼 겁니다. 표준 세율 물어보거나 주택,
중과세 물어보거나 세율 특례 물어보거나 사치성 재산 취득 중과세를 물어보거나 가밀 억제권역 중과세를 물어보거나 대도시 안의 중과세를 물어보는데 이 두 놈 가밀 억제권역 안의 중과세와 대도시 안의 중과세는 우리가 2010년 지방세법 개정 이전에는 자주 물어봤는데 2011년 법 개정 이후 정답으로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밀억제권역 안의 중과세와 대도시 안의 중과세는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은 가감하게 공부 범위에서 배제를 시키는 게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는 우리가 5년 전까지는 가끔씩 물어봤는데 최근에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법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차고 넘치시는 분들은 개인 공부하시는 거고, 시간 부족하신 분들은 요거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요 3개 위주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취득세 세율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면 표준 세율 주택 중과세를 물어볼 가능성이 90%, 세율 특례를 물어볼 가능성이 8%, 사치성 재산 취득 중과세를 물어볼 가능성이 2%. 그래서 뭐 내가 세법을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여기까지 볼 건지, 여기까지 볼 건지, 여기까지 볼 건지 선택하십시오. 뭐 시간 여유도 별로 없는데 다 볼락하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보다 차라리 이 2개만이라도 확실하게 잡는 게 합격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법을 공부할 수 있는 여유에 따라 공부 범위를 정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표준 세율까지 설명하고 잠시 쉬었다 갑시다. 자, 교재는 82페이지를 보시면 되고 요약집은 62페이지를 보시면 되고 프린트는 2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표준세율은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요게 시험장 가기 전까지 구분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이 상속에 의한 취득이냐, 증여에 의한 취득이냐, 원시 취득이냐, 공유물, 총유물, 함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냐, 유상 취득이냐에 따라 취득세 세율은 다 다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상승계 취득 2주로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천천히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자,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세율은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에 따라 다 다르고, 유상승계 취득인 경우에는 농지냐, 일반 부동산이냐, 주택이냐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라지고, 농지를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는 1000분의 33%를 부과하고, 일반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는 1000분의 44%를 부과하고,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주택 유상 취득가액이 6억 이하인 경우에는 1%,
6억 초과 9억 이하인 경우에는 계산 식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데 계산식 기억 안 하셔도 되고, 주택 유상취득가액이 9억을 초과하면 3%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세율이 취득 원인에 따라 다르다는 걸 1차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잡으시고 여기다가 주택 중과세를 집어넣으셔야 되는데, 자, 잠시 쉬었다가 설명하겠습니다. 요거 지우지 마십시오.